민족문제연구소 공식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로 노기환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도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가 쓴 책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네, 이 책을 놓고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현재 한반도의 현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몄었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이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해법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정욱식 대표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협력실장 함께하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네, 결의 하나 이 하나. 네, 결의 하나 이하나 정책국장님 역시 함께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네,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좀 적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 역시 함께합니다. 네, 잘 안녕하세요. 지내셨습니까? 예. 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비핵화와 비핵지대의 차이점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한반도 비핵지대가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그 북한 핵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슈로 막 떠오르는 시기가 언제쯤이었죠? 맨 처음에? 그 1989년도에 89년. 예, 그 프랑스의 상업 위성회사인 그 스팟이라는 곳에서 영변 핵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이제 북핵 문제라는 것이 네. 예, 이제 좀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을 했죠. 제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전이네요. 89년에 시작됐으면. 그러니까 그 전부터 미국의 정보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비밀 해제된 미국의 CIA 문서나 이런 것들을 갖다 쭉 보면은 미국의 1980년대 초반부터 네. 영변을 예의주시했었는데 이게 핵무기 개발 쪽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쪽으로 이제 정보 판단이 좀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89년에 수면 위로 떠올라서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그 지난주 예. 옆에서 그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990년 초반에 남북 관계도 굉장히 좀 좋았었고 또 그때 북일 간에 또 그 국교 교섭도 시작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소련이 몰락하면서 이른바 미소 냉전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도 재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아시아에 한 10만 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네.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미군을 줄이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막 만들어지는데 그때 느닷없이 북핵 문제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랑스의 스팟이 그걸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긴 했지만 네. 그것이 핵무기 개발용이다라고 단정하긴 뭐 그 근거가 좀 미약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런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감돌 때마다 어김없이 그걸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미국의 군부, 그다음에 미국의 정보기관, 또 그들과 결착되어 있는 이제 군산복합체, 또 이제 정치인들 이런 쪽에 이제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예. 강하게 제기를 하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북핵 역사라는 것도 밑바닥부터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좀 접근을 해보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가입을 해서 이른바 핵신고를 합니다. 핵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자기들이 그 뽑아낸 플루토늄의 양이 얼마고 이런 것들 신고를 해요. 그때 플루토늄 양을 90g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90g.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그런데 그때 미국의 정보기관 쪽에선 거짓말하지 마라. 뻥치지 마라.
자기들이 추정한 건 10kg 정도 된다. 네. 그러니까 10kg 정도면 핵무기를 한 2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신고한 거하고 미국이 추정한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그 플루토늄 불일치 문제예요. 그 문제 때문에 94년도 6월에 전쟁 일보 수준까지 막 갔던 겁니다. 이른바 그 불바다 발언. 예, 예. 그 이제 그 94년 3월 달에 북측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뭐 짜집게 해서 그 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시 김영삼 정부가 좀 그걸 갖고 좀 이렇게 농간을 이렇게 부린 측면이 있었지만 아무튼 극단적인 위기로 치달았던 중요한 원인이 플루토늄 불일치 문제였어요. 근데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였냐? 예. 예? 예. 누구 말이 맞는 거였습니까? 그게 2008년도에 진실의 문이 한 절반 이상 열립니다. 그때 그 2008년 6월 달에 미국 대표단이 평양에 갔는데 북한에서 예고에 없었던 선물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1986년부터 2007년까지 영변 핵시설 가동 일지를 통째로 줍니다. 예. 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몇 주 동안 분석을 했는데 내린 결론이 네. 북한이 신고한 게 정확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가동 일지를 분석한 결과. 그럼 그러니까 그때 걔네들은 무슨 근거로 그 10kg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한 근거는 없고 북한이 주장한 거는 항상 거짓말이잖아요. 세계에서 뻥을 제일 잘 치는 집단이 북한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계획대로 갔으면 지금쯤 주한미군은 아무리 많아도 10,000명 이상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작전권도 당연히 전환이 됐고 그런 프로세스를 다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만을 갖고 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딕 체니.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때는 국방부 장관이었고 아들 부시 때는 부통령이죠. 체니. 그리고 그때 국방부 차관이었던 폴 월포이츠. 아버지 부시 때는 국방부 그 차관이었고 아들 부시 때는 국방부 부장관. 이들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네오콘이라고 부르죠. 네오콘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이 주도해 가지고 이른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량이 10kg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그때 92년 1월 달에 아버지 부시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만나갖고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었던 팀 스프리트 중단 발표를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딕 체니하고 한국 국방부 장관이 10월 달에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른바 북핵 1차 북핵위라는 게 그게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단이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런 거냐. 그때 네오콘들의 생각은 아니 뭐 소련 망했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아시아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선 주한미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전력을 강화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상의 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실제보다 전력을 부풀려서 그렇죠. 공포심을 더 유발하고. 그러니까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중단시키고 오히려 주한미군 전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세고 무섭다. 몰래 핵무기 만들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그걸로 중단됩니다. 그들의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런데 2008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선물 보따리를 미국 대표한테 줬는데 그때 부시 행정부였어요.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이 신고한 게 정확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습니까?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걔네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안 했죠. 근데 그게 뭐 검증까지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아무튼 문서상으로는 북한의 신고한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시 행정부 때 무슨 내부적으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그때 미국이 약속한 게 북한을 테러 지원국과 적성국 교역법에서 해제하기로 했었어요. 그게 북미 회담하고 육자회담에서 약속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딕 체니를 비롯한 잔존 네오콘들이 격렬하게 그걸 반대를 했죠. 반대를 했는데 결국 부시가 테러 지원국 해제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한 게 북한의 신고한 플루토늄량이 정확했다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좀 그런 걸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로 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네오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 거 아닐까요? 그때가 제가 보기엔 지금보다 훨씬 좋은 기회였어요. 한반도 왜냐하면 뭐 지금 트럼프도 말이 많지만 그때 한번 우리 부시 행정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의 일방주의. 그렇죠. 악의 축. 뭐 액세스 오브 에브리띵. 그러니까 막
발음 좋은데요. 네. 아무튼 막 그랬던 부시가 개과천선을 한 거예요. 개과천선을 한 거예요. 예. 네. 그만큼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바뀐 청와대의 주인이 네.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쫓겨난 네오콘들이 청와대에 취직을 한 거죠. 쉽게 비유를 하자면.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명박 정부가 추구했던 것은 이제 초기에는 대북 정책이 뭔지 이렇게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문서를 보더라도 미국 쪽에서 그 이명박 정부의 관료들이나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서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MB의 대북 정책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게 초기 그 정보 분석서에 나올 정도였어요. 네. 예. 그랬다가 MB 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이 딱 잡힌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2008년도 8월 달에 네. 김정일 위원장이 뇌 관련 질환으로 쓰러졌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네. 대북 정책의 목표가 딱 잡히죠. 붕괴. 통일. 그래서 그때 각하께서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MB가요? 네. 뭐라 그랬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기다리는 것도 끝까지 전략이다.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게 무슨 그 각하의 심오한 뜻이 뭐지? 네. 그래서 온갖 해석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위클리피에서 외교전문을 깠잖아요. 거기에 이제 생생하게 나옵니다. 생생하게. 그러니까 김정일은 5년 이상 못 산다. 네.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은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이제 이 한미 동맹은 뭐 북한하고 부질없이 뭐 협상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고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통일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MB의 대북 정책으로 딱 방향을 잡게 되죠. 그 당시 이제 그 붕괴될 것이라고 이제 확신했던 뭐 그런 전문가들도 많았으니까 각하가 그렇게 딱 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선 북한 붕괴론의 연구 영역이 대박 났죠. 거기에 좀 편승할 걸. 편승할 걸. 네, 편승을 안 했다가 이제. 그때 북한 붕괴될 거라고 확신했던 그 연구자들 반성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중에 일부는 언젠가 그날이 올 거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군요. 네. 각하의 말씀을 따라야죠. 뭐. 자, 하여간 89년부터 시작된 이 북핵 문제가 그럼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 미국과 북한의 가장 큰 인식 차이 같은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북한 입장에선 예. 미국과 친해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반미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렇지만 거꾸로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가장 갈망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 예. 미국과 이렇게 적대 관계를 계속 가져갈 상태에선 네. 안보든 경제든 외교든 너무 힘드니까. 예, 예. 특히 이제 제재 문제가 걸려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읍소도 해보고 때로는 협박도 해보고 예. 그러다가 2017년도에 김정은이 마음먹은 건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자기들의 얘기가 먹혀 들어가려면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네. 라고 해서 그렇게 온갖 욕과 핍박을 받으면서 2007년 9월 달에 수소탄을 실험하고 그리고 이제 ICBM에 해당하는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나서 우리 국가 핵무력 완성했어. 라고 선언하고 몇 개월 뒤에 트럼프한테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한 거죠. 이제 힘의 균형을 이뤘으니까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단판을 지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진했죠. 좀 순진한 면이 있었던 거죠. 예. 미국은요? 미국은 미국이 워낙 큰 나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체로 미국의 주류는 북한하고 친해질 이유가 없어요. 네, 북한하고 친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2013년도 6월 달에 그때 힐러리 클린턴 미국의 주류 중에 주류잖아요. 네. 주류 중에 주류인 힐러리 클린턴이 그때 골드만삭스의 그 임원들을 상대로 한 비공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강연을. 거기서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주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롭다.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가끔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일단 겉으로는 막 날리시면서 이렇게 미국한테는 좀 이로운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김일성, 김정일 때는 대충 북한하고 쇼 붙이면서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 방송이니까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 김정은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최대 골칫거리는 저 김정은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마음속에는 내가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저 김정은을 상대해 보겠다. 라고는 이제 이 욕구가 타올랐겠지만 아시다시피 그 상대는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곳에서 잘 보여주는 게 미국의 주류는 대체로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대체로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긴장 상태. 네.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거기 그 판을 흔든 사람이 바로 트럼프인 거예요. 트럼프는 돌고래 사나이잖아요. 네? 여차하면 전쟁도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죠? 여차하면 김정은을 만나고 단판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이 두 가지는 모두 미국 주류 입장에서 공포인 거예요. 그래서 2018년 9월 달에 나온 책이 밥 우드워드의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거기서 그 책이 미국의 그 당시에 뭐 수백만 부가 팔려나갈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모은 책인데 그 책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행정적인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한 나라가 러시아도 아니고 차이나도 아니고 노스코리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을 상대하는 게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번에 존 볼턴의 해결을 통해서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오면 책 제목이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 대표님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견고해지기 위해선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지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비핵화가 아니라기보다는 한반도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비핵지대를 삼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핵화란 얘기가 나온 게 한 30년 됐어요. 근데 이 30년 동안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당사자들끼리. 네. 그럼 서로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겠네요. 다르죠. 그러니까 대체로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핵포기예요. 그렇죠. 핵 플러스 또 알파가 붙어요. 다른 무기들. 다른 무기들. 뭐 화학 무기니 생물 무기니 그다음에 뭐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다 없애는 게 비핵화다. 막 이런 거예요. 미국의 생각은. 근데 북한은 그게 무슨 비핵화냐 무장 해제지. 그리고 북한식 표현으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당연히 미국의 핵기업도 해결돼야 되는 그런 쪽으로 해결돼야 된다. 하는 게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정부가 비핵화가 뭐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설명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거다라고 뭐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네. 왜요? 뭐 당연히 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서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으면 운전자론에 의하면 그 간극을 없애기 위해서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야죠. 공무원들이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가 봐도 그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를 둘러싼 동상이몽이 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몇 차례 이제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죠. 비핵화가 이렇게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다른데 한국 정부 입장은 뭐냐? 그러니까 근데 같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어디와 어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하고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 같다. 그건 같다. 근데 내용은 모른다. 이런 얘기만 이렇게 되풀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C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면 그죠? 그것이 뭐 중재자든 촉진자든 운전자든 그죠? 그러면 한편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다른 한편은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또 이제 화해 협력하고 또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뤄야 될 상대인 북한. 그렇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이런 것이고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내면서 창의적인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같다는 얘기를 반복하는데 그게 한편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다르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또 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죠. 분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또 특히 이제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러면 북한 편 들으냐 막 이런 식의 이제 공세를 또 자초할 수 있으니까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물밑에서 그런 노력들이 있었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하나 국장님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이 이거를 책에 나온 생각죠. 대로 네,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 시민들이나 주변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비핵화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거 언제 포기하게 할 거냐 얼마만큼 포기할 거냐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정부가 진짜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 용어에 가치를 담는 순간 이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조중동의 공세나 아니면 보수 세력의 아니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압박이라던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아니다라던가 이런 게 현실인 것 같고 저는 당연히 책에 나온 데처럼 이게 정말로 한반도에서 이게 그렇게 책에 언급해 주셨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땅에서 벌어지는 자신들의 어떠한 전략과 게임일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생존이죠. 달린 문제죠. 표현이 그래요. 국군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국군이 달린 문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아니라다면 아니라고 아니면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볼 문제가 아니지 않나. 저는 당연히 한반도 전체가 이제 전쟁 위협, 핵 위협이 없는 그런 데서 살기를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가장 그게 자명한 거 아닌가 비핵화라는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민족문제연구소에 제가 왔으니까 네. 좀 역사 얘기를 살짝 좀 얹으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구나 라는 걸 정말 그 가장 강렬하게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 2018년 9월 19일에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연설할 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할 때였죠. 예. 거기서 문 대통령이 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 더 이상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김정은 위원장과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15만 명 평양 시민 다 일어나서 막 열렬하게 막 환호를 보냅니다. 네. 네. 저는 거기서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었으니까 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포착하기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그 생각을 좀 해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개인이 됐던 참모들이 됐던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모여있던 평양 시민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만든 국가 핵무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부심을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강요에 의한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건지 뭐 그걸 떠나서 아무튼 자부심을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남쪽의 대통령이 와서 핵무기와 핵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자고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하게 호응을 한 이유가 뭐냐. 그냥 위장 평화 쇼냐 아니면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저는 후자 쪽으로 봤던 거예요. 뭔가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 장면을 이해하려면 1950년 11월 30일로 돌아가야 돼요. 1950년 11월 30일. 네.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시간부로 유엔군은 모든 무기의 사용 제한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사용 제한을 해제한다. 네. 그 말은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앞에 있는 기자가 손을 들고 물어봤죠. 거기에 핵무기도 핵폭탄도 포함되냐? 예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핵전쟁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나온 거예요. 경고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중공군이 참전해 갖고 중국군이 참전해 가지고 계속 이제 한국군과 유엔군이 후퇴를 거듭하다가 장진호 그 개막원에 있는 장진호 일대에 7만 명 정도가 완전 포위당합니다. 포위당하고 절멸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승전의 열기로 후끈후끈 달아올렸다가 완전히 이제 뭐 초상집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바로 이제 그때 트루만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핵폭탄을 쓸 수 있다고 이제 경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산 진영에선 한편은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파간다의 소재인 거예요. 드디어 미제가 막아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엄청나게 선무 방송과 삐라를 뿌려댄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삐라를 보고 사람들이 그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갔냐면 흥남부로 몰려갔어요. 30만 명 정도가 흥남부로 몰려간 거예요. 그렇죠. 핵폭탄 떨어진다는데 도망가야죠. 빨리. 그러니까 뭐 그분들 사연들은 각기 뭐 다양한 사연이 있었겠지만 그 필사의 탈출 감행한 그 3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 이 거대한 머릿속에는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딸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0만 명 중에 9만 3천 명 정도가 극적으로 탈출 성공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문 대통령의 아버지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거제도로 갔. 훗날 부모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거기 계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공식적으로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제가 책에도 그렇게 표현을 써놨습니다만 거기에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그리고 나중에 그걸 방송을 통해서 본 북한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일종의 원자탄 피난민 2세로 보이는 거예요. 원자탄 피난민 2세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골몰한 지 1차 핵실험을 기준으로 하면 14년 정도 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북한은 핵위협을 가하는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이걸 70년 동안 이제 70년 동안 한 거예요. 예? 예. 그만큼 그게 이제 그 공포가 깊고도 먼 거죠. 예. 예. 근데 저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핵화 또 한반도 핵 문제 뭐 북핵 문제 그러니까 북핵 문제라는 표현 속에 알게 모르게 이제 이 선입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뭘로 바꿔야 될까요? 북핵 문제 말고. 한반도 핵 문제죠. 한반도 핵 문제. 남북 전체. 제가 이게 역사 팟캐스트니까 좀만 더 거슬러 가면 한반도 핵 문제는 1945년 8월 6일 날 시작되는 거죠.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제가 마칠라 그랬는데요. 원폭 투하라고 제가 하려고 막 딱 마칠라 그랬는데. 나가사키는? 자 다음. 나가사키 며칠입니까? 9일입니다. 9일. 리를 보이.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이건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북한 인민들의 그 핵 무력에 대한 열광은 어떻게 보면 핵 전쟁에 대한 공포심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그 그렇죠. 반영이네요. 그 공포심에 대한 반영으로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력이 완성됐다는 거에 열광한 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책에서는 이제 그 변증법적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편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북한의 독특한 전략 문화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코드는 결국 저거 이제 핵 문제에 초점을 놓고 볼 때는 수십 년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0년도에 미국의 AP통신은 뭐라고 했냐면 1950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계획적으로 핵 위협을 가해왔다. 이 문제를 이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북핵 문제 해결은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이 아니라 미국의 AP통신이 그렇게 분석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종북적인 주장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알레바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핵 문제 놓고 국한시켜 놓고 볼 때 과거에 뭐 93년대 제네바 합의도 있었고 육지회담 합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었는데 속된 말로 미국이 수틀리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핵위협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자기 볼일 봤다고 생각하면 그걸 뒤집고 이런 일이 이제 다반사로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생각으로는 이런 어떤 일방적인 게임을 종식시키려면 힘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 힘의 균형을 이뤄놓고 단판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국가 핵무력 건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변증법적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시면 도서출판 유리창에서 나온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핵지대란 무엇인가? 일단 이 개념부터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핵지대.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는 비핵무기지대. 비핵무기지대. 뉴클리어 웨폰 프리존. 핵무기 없는 지대란 뜻이고요. 그걸 줄여서 이제 비핵지대라고 부르는데 비핵지대는 그 짧게 말씀드리면 그 지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반도 비핵지대다라고 한다면 이 지대 내에 있는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는 남북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한은 핵을 안 만들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5대 핵보유국들이 있잖아요. 그죠? 5대 핵보유국들. 어떤 나라들이죠? 미, 영, 푸, 중, 러입니다.
예, 역시 뭐 친구로 둔 예. 저도 5대 핵보유국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해서 피곤해갖고 얘기를 안 했어요. 혹시나 해서 당황하실까봐 다 알죠. 네. 아무튼 이 5대 핵보유국들이 이 지대 내에 있는 비핵지대에 있는 국가들의 약속을 해야 됩니다. 국제법적인 구성력 같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의혹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핵무기와 그 투발사를 배치 전개하지 않겠다. 그 지대 내에. 네. 네. 이 두 가지가 국제법적인 구성력을 갖춘 형태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대 내에서 핵무기의 생산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 강대국들이 그 지대 내에 있는 국가들에게 핵 위협을 하지 않는다. 네.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네. 갖다 놓지도 않는다. 예. 들르지도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만약에 뭐 핵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영공을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 잠수함.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락날락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좋네요. 네. 비핵지대. 네. 빨리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네? 생소한데 지금 전 세계에 116개국이 비핵지대에 속해 있어요. 116개국이요? 네. 책에는 110으로 써 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한 나라가 늘었어요. 네. 그래서 116개국이고 그리고 전 세계 육지의 절반가량이 비핵지대예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핵화를 하기로 해놓고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없는 거 갖고 헤매지 말자. 네. 있는 게 있다. 네.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있고 유엔 문서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미 통용되어 온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삼자. 이거를 출발점으로 삼자. 네. 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의 인식 차이가 아주 크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비핵지대를 의미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어떤 후폭풍이 올까요? 책이 많이 팔리겠죠. 이 책 도서출판 유리창에서 나온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이게 정말 많이 팔리겠네요. 일단은 책이 정말 많이 팔리겠고. 꼭 좀 로비 좀 하셔가지고. 미국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다고. 미국의 한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떨 것 같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이다. 흥미로운 제안이다. 근데 흥미롭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을 거다. 근데 이미 116개 나라가 비핵지대라면서요. 근데 그 공통점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거의 없어요. 미국 동맹국은 해당이 안 하는 거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뭐 한미동맹처럼 강하진 않지만 동남아에도 미국과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미국과 동맹을 맺지 않은 나라들이다. 그러니까 좀 느슨한, 포함된 느슨한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핵지대가 공론화되고 특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걸 공론화하면 미국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비핵지대를 과거에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아니 우리의 핵 정책, 우리의 핵 전략에 그걸 제한하는, 그걸 구속하는 이런 조약 자체를 갖다 미국은 마땅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동아시아의 아주 그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 미국의 핵과 관련된 행동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걸 원치 않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볼턴이에요. 그래서 존 볼턴이 그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그 완전한 비핵화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존 볼턴이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북한만 해당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강조했던 거예요. 우리 무기는 상관없는 거다. 그렇죠. 자기들의 핵 정책은 건들지 마라. 그건 남북한에만 해당되는 거다. 라는 걸 강조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근데 볼턴 날아갔잖아요. 아니 진짜 볼턴 날아갔지가 않아. 날아가든 말든 그런 게 이게
얼마 많겠습니까? 하여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이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 대표님.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그런 볼턴이 그런 얘기하면 뭐 정부 관료, 저는 그때 정부 관료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반도의 그 온전한 비핵화를 위해선 당연히 미국의 의무사항도 따른다. 정부 관료가 쉽지 않으면 그럼 언론이나 전문가들 지적을 해야죠. 그런 식의 비핵화를 30년 동안 추구했다가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짓을 계속 반복하자는 거거든요. 볼턴 얘기는. 볼턴은 또 안 되길 바랬던 거고. 그렇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뭐 정부 관료들이 말하기 쉽지 않으면 그러면 민간 전문가나 언론에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거의 없었던 겁니다. 네. 하여튼 정 대표님 예상은 뭐 비핵지대를 미국이 받기는 힘들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게 쉽지 않죠. 미국의 기존 관성을 보면 당연히 쉽지 않죠. 몇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만 그렇지만 충분히 토론해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군사 패권, 미국의 패권주는 군사력으로 뒷받침되고 뭐 이런 그 부분들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지난주 일부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된 말로 미국이 지금 개판 아닙니까?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군사력 위주의 그 제국, 패권 이런 걸 추구했던 게 미국 안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남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비핵시대에 미국이 동의함으로써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죠? 그 해당되는 미국 행정부 입장에선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전진 배치 군사력이 중요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태평양 그 공해상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뭐 베이징, 모스크바 이런 데까지 평양 이런 데까지 1시간 내에 다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타격 능력이 과거와는 비교 없을 정도로 지금은 더군다나 우주군까지 창설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무슨 핵전력 그런 어떤 전략 무기를 한국에 전진 배치하는 게 군사적인 필요성이 효용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쉽게 동의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이 요지는 그런 걸 가지고 미국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하고도 토론하고 북한하고 토론하고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도 토론하고. 뭔가 자기들이 조금 뭐 탐탁치 않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하는 게 더 큰 불이익. 그죠? 더 큰 불이익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기존의 어떤 관성에서 조금 양보함으로써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시할 역사적인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이죠. 비핵지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 내에서 비핵화도 아니고 핵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핵무장화 했죠. 한반도 전체 핵화. 그렇죠. 뭐 정치인들도 있고 뭐 언론도 그렇고 이 비핵지대가 이게 공론화되면 또 그쪽 세력과도 뭔가 이렇게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데. 뭐 제가 평화운동하는데 싸우면 안 되고요. 점잖게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핵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무장. 대부분은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안 될 거라는 걸 불가능하다는 걸 알죠. 근데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항상 과반수 이상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거 나와요. 찬성하는 과반수 이상이에요. 어떤 땐 60%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렇게 다 죽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좀 이렇게 약속 컴플렉스가 강하잖아요. 이런 또 역사적인 경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핵무장은 이거 단언합니다만 핵무장은 구국의 길이 아니라 망국의 길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핵무기 개발한다 그러면 다른 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안 되는 걸 알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얘기해주면 또 언론에서 막 띄워주잖아요. 언론에서 많이 띄워주고. 아마 그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책에도 담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또 너무 과신들 하세요. 한 1조 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6개월 정도
머리 싸매고 만들면 핵폭탄 만들 수 있다. 아 우리가 6개월 안에.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또 언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또 혹하네요. 또. 그렇죠. 혹하죠. 들으니까 6개월 안에. 네. 한번 해볼까 싶은데. 내년 1월인데요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네, 이거 해볼까요? 네. 근데 이제 정 거예요. 대표님 얘기 중에 이제 이 북쪽이 어떻게 보면 핵 위협으로부터 뭐 한국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미국한테 배반당해온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가령 핵 문제, 에너지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핵 합의 이후에 저희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로 캐도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캐도. 그래서 한국전력 노동자들이 실제로 그 경수로를 이용해서 이북에 가서 만들고 있었어요. 발전소를. 근데 그게 어느 날 누구 때문에 폭 망했는지 아십니까? 뒤집어졌어요. 홀딱. 그게 부시가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선제 공격론. 악의 축. 네. 엑시스 오브 앱을. 그 세 나라에 대해서는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대신 제공하기로 한 그 중유를 끊어버리고 부시가 되면서 뒤집어진 거란 말입니다. 완전히. 그런 거를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배반해온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계속 핵실험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 보면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세계에서 핵무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럼 미국이라. 그럼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 나라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미국 말만 믿으시고 북한 말은 안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이렇게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인류 역사상. 그럼 이제 거의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새로운 북핵 폐기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장소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 네. 그러면 제기되는 문제가 핵시설이 영변에만 있어? 이런 아니죠. 거예요. 예. 뭐 이런 어떤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핵물질 생산 중단 1단계로 2단계로 핵물질 폐기 3단계로 핵무기 폐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걸맞게 상응 조치들이 들어가야겠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첫 단추는 지금 뭐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가능성 별로 없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트럼프가 존 볼튼에 대한 어떤 이 질투심 그 존 볼튼이 책 인쇄만 해도 이 한반도의 길보다 한 10,000배 정도. 아, 배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볼턴을 자르면서 장담했던 게 있거든요. 장담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볼턴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볼턴은 계속 북미회담 실패할 운명이다.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뭐 계속 그런 얘기 했던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볼턴을 자르면서 네가 틀렸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지금 볼턴이 막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트럼프가 좀 오기를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발동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저 백악관 나오기 전에 올해 적어도 1단계 합의. 1단계 합의는 좀 이뤄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가능성은 낮아요.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우리 가능성이 낮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일차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 한반도의 좀 평화를 위해선 뭐 이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어찌되었든 그 핵 문제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이걸 또 들어가 보면 이게 또 미중 패권 경쟁하고 다 또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풀기 힘든 고차 방정식인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지혜는 이 방정식 자체는 고차이지만 그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1차 방정식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1차 방정식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 방정식을 단순화시키는 그러니까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게 한반도 문제와 또 평화협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도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비핵지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핵지대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이제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0년째가 되는 해이지만 2023년이면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일단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종전평화 캠페인 그래서 수백 개 단체들이 모여서 지금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7월 27일 날 공식적으로 발족을 합니다. 네. 그래서 1억 명의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받는 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뛸 계획에 있는데 저희 연구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참여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우리 민간의 노력, 시민사회 노력도 본격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으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탑다운 방식,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이 3자의 케미에 너무 기대했고 의존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면 아래로부터 우리 풀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평화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그렇게 앞날이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죠. 네. 뭐 시민사회의 역할 같은 걸 강조하셨는데 네. 우리 이하나 국장님은 네.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네. 제가 무슨 일을 할지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시민사회 역할을 강조하셨으니까. 네. 제가 요즘 한미워킹그룹 해체 여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쭉 한반도 비핵지대나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사실 뭐 이상적으로는 이제 공론화하고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게 하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는 그러려면 넘어야 될 단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책 전반에서 설명하고 계신 건데 북미 관계에서 분명하게 미국이 약속을 어긴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남북 관계에서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곳에서 남북 합의를 우리 정부가 지키지 않았거나 방기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 혹은 역사적 관계들이 지금 시민사회 진영이나 뭐 전체 시민들의 여론에서도 북한이라는 어떤 적과 북한을 욕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신념인 사람들에 있어 많은 것들이 뿌얘지고 가려지고 그래서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이 문제를 정확하게도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이 흐려진 것처럼 이걸 북한 핵폭기라고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알려지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 운명을 우리 운명을 우리가 좀 선택해야 된다. 이 한반도의 운명이 이렇게 어떠한 좀 그쵸 트럼프에게 한반도 운명을 맡길 수 없고 이런 건데 어떤 미국의 그 군사 전략에 의해서 우리 정책적인 거를 할 수 없고 이 군비 증강 문제도 사실 심각한데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냥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하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좀 그런 것부터 공론화되고 그런 것들이 분명해질 때 저는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좀 힘을 가져야 되고 힘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하신 전 세계 시민들의 뭐 캠페인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좀 누구에게 기대거나 누가 어떻게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시민들이 좀 직접 이 여론이나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자. 그것이 시민들의 좀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시민단체도 더 적극적인 시민단체가 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하나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네. 이하나 국장님 믿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공감해야 돼요. 우리 김영환 시장님 오늘 방송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2주 동안. 혹시 그 저희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소고기 드셨어요, 애들하고? 아니요, 저 아내한테 다 줬는데. 구경도 못했는데. 그 재난지원금이 그 예산이 편성될 때 군사 예산이 많이 활용이 됐어요. 좋네요. 비교해서. 별 많이 세계 최초라 그러는데 세계 최초라 근데 원래 불용 예산이라고 사실은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저도 별 관심 안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의 어떤 분이 뉴스 보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군사비를 삭감을 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썼다 그러는데. 팩트입니까 근데? 팩트예요. 1조 그게 5천억? 세계 최초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올해 50조 원이 좀 넘는 예산에서 1차, 2차에서는 한 1조 3천억 원. 1조 3천억 원 정도? 아마 3차 때는 한 4천억 원 정도 하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한 10조 원 정도 줄여도 됩니다.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일본 같은 데 그런 되게 민감하거든요. 일본에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 우리도 모르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 양반들이.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얘기하면은 소위 말하는 군사력에 의해서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이런 종전의 그런 말하는 인식에서 그야말로 인간에 의한 휴먼 세큐리티라고 그러죠. 제가 영어로
영어 잘하는 인간에 의한 안보, 예? 평화에 의해서 이것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건 뭐 이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해 온 거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미국의 네오콘이나 어떤 주류들이 얘기하는 군사력 계속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지금 평화를 통해서 이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계적인 싸움이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저희들 한반도 평화체제라든지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이거 뭐 5, 6년 전만 해도 되게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거 현실로 눈앞에 온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사실은 그런 식의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현실로 만들어가는 힘이라는 게 우리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정옥시 대표님께서 얘기하는 비핵지대라고 하는 것도 네. 오늘 현실적으로 이거 정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현실 꿈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얘기를 하면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옥시 대표도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이거 해서 계속 딴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김영환 실장을 안 이후 최초로 멋있어 보여요. 중요한 건 최초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네. 이 책들 열심히 읽으시고 예, 정말 예. 이것들을 우리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예, 싶은데요.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12위로 평가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6위로 6위요.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6단계나 꽁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과연 이 둘이 관계가 없는 건가? 예? 이 관계가 없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세계 6위로 올라선 군사력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그 못지않게 그렇게 많은 돈을 국방비로 쓰는 사이에 진정으로 국방을 지켜야 될 가장 기본 국민들의 생명을 돌보는데 소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 시대. 네. 정옥시 대표님은 뭐 지난주 봤을 때부터 계속 멋있습니다. 네. 자,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이 책을 가지고 2주 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진짜 좀 비핵지대가 공론화가 돼서 책도 많이 팔리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평화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고요. 또 방송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